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마 가장 불안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전두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순환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권을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민주 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래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청와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1988년에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올림픽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50 청문회를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리, 일회재단 설립, 그리고 광주 사태 관련, 그 다음에 가족 비리, 비자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해 가을에 백담사로, 그건 본인이 생각해서 간 겁니다만, 자진 귀향을 가서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소위 50 청산이라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많이 구속되고 동생을 비롯해서 동생, 처남 등, 그래서 제사 지낼 사람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이야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12월 31일에 모든 정당,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런 분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80년대가 끝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국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서 나와서 정언을 하는 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걸로 끝낸다. 정치적으로는 이걸 끝낸다. 끝났습니까?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3당 합당의 도움을 받아서 1992년에 김대중 후보한테 이기고 93년에 집권을 해서 처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폭로가 되니까 또 김대중 씨가 나는 전두환 씨로부터 20억을 받았다라고 먼저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코너로 몰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탈출구로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소급입법이었습니다. 역사의 판단에 넘기기로 했던 12.12 사건, 5.18 사건, 소위 광주 사태, 이런 것을 다시 법정에서 단죄하는 걸로 바뀌면서 노태우, 전두환 두 분이 구속이 돼서 소위 역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종의 벌금을 왜 추징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소급입법을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 추징하는 과정에서 또 가족들이 조사를 당하고 해가지고 이순자 여사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살까지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광주 사태의 발포 명령 재조사, 헬기 기총소사설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의 수괴다라는 또는 발포 명령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워낙 이분이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신경이 좀 굵은 편에 속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라서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연세가 지금 9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또 욕을 많이 해도 안심하고 욕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동네북처럼 두들기는 사람 넘버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닐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리 욕하고 해도 괜찮다, 동네북이다, 마음대로 때리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역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과정에서 신문사에서 쫓겨나오고 무슨 기사를 썼다가 전두환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또 쫓겨나온 두 번의 악연이 있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은 공과가 있지만 공이 많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과는 11.6 사건 이후에 12.12 사건을 통해서 일종의 군사 변란을 통해서 집권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하고 고문하고 했다는 이 부분이죠. 사실관계로서는 그건 군사 변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5.18 광주 사태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은 5.17 전국 계엄 확대를 통해서 사실상 실권을 잡고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 이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12.12 사건에서 5.17 계엄 확대에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은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런 법률적 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 평가, 정치적 평가, 경제적 평가, 그리고 역사적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 평가는 보다 큰 겁니다. 법률 잣대 하나로만 봐서는 안 돼요.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제가 역사적 평가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90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한 80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럼 전두환 대통령 뭘 잘했고 못했냐? 집권 과정에 피를 흘리고 하극상이 일어나고 군사 변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물러날 때 이분이 민주적 지도자가 되어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6.29 선언이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직선제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계엄령을 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계엄령을 폈다면 서울 올림픽 나와 못했을 겁니다. 고민하던 끝에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직선제 플러스 김대중 씨 무슨 사면, 언론 자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실시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6.29 선언은 우리나라 정치 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정치를 바꿨으니까요. 가장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합작한 거죠. 그래 함으로써 1987년 12월에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넘겨주고 나온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니까 집권할 때는 피를 흘렸지만은 나올 때는 민주적 지도자가 되어서 나왔고 6.25 선언을 통해서 한국은 평화적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것은 1988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등등이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서울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인데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죠. 분단 국가에서 이루어졌고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사회가 선진화되고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동구 공산권과 교류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질 때 미리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 인프라 등을 통해서 우리가 동구에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만 이른바 북방정책을 통해서 동구와 정상화를 하고 한가리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소련과 국교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92년에 중국과 국교를 맺게 됨으로써 한국인들의 행동 반경이 자유세계에서 한정되지 않고 공산세계로 나가서 지구 전체가 한국인, 한민족의 행동 반경이 되도록 만드는 그 시작이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기본 전략, 유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못지않다는 판단도 나올 수가 있어요. 못지않다. 그 정도로 이건 통계가 증명합니다. 아무리 전두환 씨를 미워해도 통계는 숫자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무렵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 연도인 1979년 한국의 1인당 GNP입니다. 그 당시는 GDP가 아니고 GNP인데 1546달러인데 그 9년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던 해에 즉 1988년입니다. 1인당 GNP는 3,728달러였습니다. 한 2.5배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80년대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80년대의 8년을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를 했으니까 연평균 10.1%로 세계 200 몇 개 나라에서 1등입니다. 1등.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이고 이게 함축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연평균 10.1% 성장으로서 1980년대 경제성장률 세계 1등. 경제성장률이 세계 1등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득이 높아지죠. 생활이 유복해지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생깁니다. 80년대 우리가 경제를 망쳤으면 민주화 안 됐습니다. 민주화는 경제가 잘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으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9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147억 달러, 수입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가 41억 달러였습니다. 1988년 수출 600억 달러, 수입 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최초로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로 돌아서는 게 86년부터입니다. 물론 80년대 조건이 좋았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저축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저축률을 하느냐. 소득에서 79년에는 25%를 떼어내서 저축을 했는데 88년에는 34%가 저축을 하게 되었으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은 부가 축적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이제 물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항상 골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79년에는 제2차 오일 쇼크도 있고 해가지고 도매 물가 상승률이 무려 20%나 되었습니다. 80년에는 44%였어요.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를 잡았습니다. 물가를 잡아서 83년에서 87년 사이 도매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7%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던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은 그때부터 민주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70년대에는 외채 망국론이 이 지식인 사회에서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자본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 남미 국가처럼 지배층 몇 사람이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는데 알차게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래도 그 면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우리 지식인들, 언론인들은 외채망국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88년에는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되었습니다. 즉, 채권, 외채를 빌린 것보다 우리가 빌려준 거, 받을 게 더 많은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받을 게. 제가 말을 잘못, 순채권국으로 됐습니다. 채권국. 채무는 빚을 갚아야 할 사람, 채권은 빚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니까 채권국이 되어야 이제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금리를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인데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된 겁니다. 전화대수, 전두환 대통령의 큰 공적 중에 하나가 80년대에 이 통신분야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 투자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90년대부터 IT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것은 조선일보가 캠페인을 하면서 만든 유명한 구호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이 정보통신 인프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오명 장관, 김재익 씨 이런 분들이 공이 있습니다. 그 표준적인 게 82년에 전화가 300만 대였어요. 전두환 대통령 마지막 해 88년에 1000만 대로 늘었습니다. 1000만 대로. IT 산업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 소득 격차도 줄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도 그 소득 격차 진위 계수를 보면은 전두환 시절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약 70%였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입니다. 이게 중산층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중산층이 많아야 그 나라가 안정됩니다. 중산층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 나라는 우리나라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산층이 많으면은 이 나라는 저 부자들의 나라다.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70%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다.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시민의식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사이 내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한 50%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소득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불만 등등으로 해가지고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로 떨어졌다는 것은 70%에서 50% 떨어졌다는 것은 그 20%포인트만큼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화가 가능하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나 되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민주화 속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성공해가지고 주사파 종북 세력이 같이 커졌다는 것은 그것은 참 불행의 씨앗이라고 그럴까요? 씨앗이 또한 80년대에 자라게 된 것. 이 점을 또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격하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을 격하하지 않은 그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북방 외교의 기틀을 놓았고 경제 성장에서 최우수 국가를 만들므로써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중산층을 키웠다. 이런 것을 다 합산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비자금 사건, 그 다음에 12.12 사건, 그 다음에 집권 과정의 불법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점, 70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부정하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의미 있는 한 10년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할 수도 없죠. 부정한다고 해서 그 80년이 없었던 걸로 되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5대 공업국이 된 그 핵심이 바로 전자 IT 산업 아닙니까? 박정희 시절에는 중화공업, 전두환 시절에는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그 일가를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아야 전두환 일가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아니, 긍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그래서 전두환을 욕하는 건 자유지만은 전두환 시절의 통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